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연인 이어서 봐야죠. 오늘 볼 것은 72페이지의 실전선고 볼 차례죠. 자, 실전선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있지만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권리는 여자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다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무사능력, 뭐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다 배웠었고,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 배웠죠. 그래서 부재자란 종래 주소나 거선을 떠나서 당분간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자가 부재자다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부재 재산 관리 어떻게 하냐 그거 배웠고, 오늘 실종선고인데, 실종선고는 두 가지예요. 일단 보통 실종이 있고 위난 실종, 다른 말에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데, 실종선고는 두 가지라서 보통 실종이 있고 위난 실종, 특별 실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종은 5년이고 위난 실종은 1년이에요. 자, 뭔 얘기냐? 갑이란 애가 역마사에 도와서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집 나갔는데 어느 순간 소식이 끊겼어요. 소식이 끊겨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소리가 끊겨버리면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모르지. 근데 지금 갑, 마누라 을이 있고 자식 병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 갑이 뭐예요? 생사불명이에요. 생사불명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생사불명 상태로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얘가 죽어야만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죽어야만 뭐 재혼하든지 말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 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적으로 얘는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겠다.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종선고예요. 실종선고. 그래서 실종선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실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사불명이면 몇 년? 일반적인 생사불명이면 몇 년? 5년이고, 특별실종 어떤 거냐면 배가 침몰했어요. 항공기가 추락했어요. 그렇죠? 배가 침몰했어요. 항공기가 추락했어요.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시신이 발견되면 문제가 없죠. 시신이 발견되면 죽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얼마 전에도 뭐 저쪽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렇죠? 태평양에 배가 침몰했는데 그 선원도 못 찾았잖아. 지금 못 찾고 있잖아. 그런 경우에 시신이 발견되면 문제가 없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게 뭐예요? 실종선고다. 근데 그런 경우에 위난실종 몇 년? 1년이요. 1년. 자, 그러면 실종선고는 어떻게 되냐? 일단 청구권이다. 실종선고는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에 뭐가 있으면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일정한 자 청구를 하는데 누가 청구하겠냐면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적인 이해관계인 또는 누구예요? 검사가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이해관계. 그래서 사실상 이해관계는 마찬가지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관계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 나와요. 갑, 을, 병, 정. 이거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 실종선고를 청구할 사람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얘는 상속 받아야 안 받아요? 얘가 죽으면 상속 받아 안 받아? 받죠? 얘는 받아 안 받아? 왜 받을 수도 있어? 못 받지.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니까 후순위 상속은 안 되잖아. 한마디로 해서.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을 때에는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선고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선고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생사불명부터 몇 년이냐면 보통 실종 5년이죠. 예컨대 이거예요. 갑은 2000년 5월 1일부터 생사가 불명됐어요. 소식이 끊겼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인데. 자, 그러면 5년 되자마자 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한 뭐 2007년쯤에 기다리다가 5월 1일 날 실종선고를 신청했어요.
실종 선고 신청하면 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요. 6개월간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요. 이 공시 최고 절차가 뭐냐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 갑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요. 근데 6개월 동안 공시 최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죠? 그러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버려요. 이거 필수적 신고예요. 그래서 2008년 뭐 한 1월 5일쯤에 실종 선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판이건데 실종 선고가 어디 났어요? 2008년에 났죠? 실종 선고가 나면 언제 죽게 되냐면 실종 선고 났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제? 실종기간 만료시. 언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걸로 간주돼요. 법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걸 본다 했으니까 2000년 5월 1일이죠. 이때부터 몇 년? 5년. 그럼 2005년 5월 2일 0시. 이때 딱 5년이거든요. 이때 사망한 걸 어떻게 한다? 본다요. 간주한다. 실종 선고가 났을 때 준 게 아니에요. 언제 주는 거예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걸 한다? 본다. 본다. 법에. 추정한다 아니야. 시험에 추정한다가 나와요. 본다. 본다는 간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럼 언제 죽은 거다?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정된 건 반증으로 깰 수 있다고 했죠. 추정된 건 반증으로 깰 수 있는데 간주된 건 반증으로 깰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컨대 갑이 살아왔어. 그쵸? 그럼 걔 죽은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인데 실종 선고 났잖아. 그쵸? 그렇다고 확실하잖아요. 살아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해야만 번복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추정된 거는 반증에 깰 수 있지만 간주된 건 그게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아무튼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을 어떻게 한다? 본다. 간주예요. 간주. 그 다음에 실종 선고 효과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종 선고가 났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예컨대 한국 법원에서 지금 실종 선고 났죠? 그러면 사망한 걸 어떻게 했어요? 간주됐죠? 근데 사실은 걔 아마존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실종 선고 났을 때 권리 능력이 없어진다면 한국 법원에서 실종 선고 나면 걔는 아마존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유령인데 이제. 그렇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한국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났다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실종 선고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종래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 실종 선고는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뭐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종료시켜요.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종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여전히 투표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투표권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권리가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딱 효과는 종래에 뭘 중심으로 한? 주소지. 주소 배웠죠? 주소가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고 상소의 개시지고 변제의 장소고 저거 얘기했잖아, 잠깐. 그래서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주고되지 나머지는 종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효과예요. 자, 일단 이거 보죠. 72페이지 보세요.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해서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 다음 일단은 부재자가 뭐야 되면 생사불명해야 하죠. 생사가 불명해야 된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모두에게 생사불명의 필요는 없어요. 자, 걔 아마존에 살고 있어. 그럼 아마존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근데 한국에서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하고 법원에게만 생사불명하면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모두 다 모르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해야 된다. 모두에게 생사불명의 필요는 없으며 실종 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게 불명이면 족하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실종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정. 특별정은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전제 임한 자,
사망할 위난을 당한 자 네 가지가 있다. 예컨대 일제시대 때 끌려갔다. 안 돌아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년?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끌려갔어요. 한마디 징용에 끌려갔어. 몇 년? 1년 한마디 보시면 되는 거죠.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우리 학생 하나가 가져왔는데 1920 몇 년도에 그 생사불명이셔. 그 양반이. 20 몇 년도에. 근데 판결은 90년에 받았어. 23년인가? 이때 생사불명이 됐고 판결은 95년에 받았어. 보통 실종이었는데 이 양반 언제 들어가신 거야? 보통 실종. 23년에 생사불명이었고 95년에 판결 받았어요. 언제 돌아가신 거야? 이때 벌써 40대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28년에 돌아가신 거지. 28년에 돌아가신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95년 실종선고 나기 전까지는 사망한 게 아니야. 이 양반 100살이 넘었어. 사망한 게 아니야. 실종선고 나야 죽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중개돼버렸죠. 이제 28년에. 그럼 그 당시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 있잖아. 상속. 땅. 지금 현재 법이 아니라 28년 당시에 법에 의해 상속분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마다 그 해의 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상속분이 지금은 공평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옛날에 한번 어떤 양반이 가져가지고 봤더니 이야 대단하다. 20 몇 년대 없어지셨는데 사실은 90 몇 년대 받았으니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자 거면 이해관계인 또는 너 뭐라고 했어요? 검사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렇죠? 본조의 이해관계는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라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된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판례본 이기는 건데 원래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사순위 상속인은 당연히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다 했어. 사실은 보시면 공시최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야 하며 기일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뭐 해라? 실종선고를 해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 실종선고를. 그럼 언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 실종기간 만료시. 실종선고 효과 첫째 사망 간주.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 것을 뭐다? 본다. 사망 간주에 보면 첫째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만이 종료되며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상 법률 관계만 종료되므로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법상 법률 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곳에서의 법률 관계나 돌아와 맺은 법률 관계,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서 실종선고 났죠? 근데 아마존은 살고 있어 여전히. 그래서 아마존도 돈 좀 빌렸어. 그렇죠? 급이 갚아야 돼 말아야 돼? 갚아야지. 그렇죠? 한국 법원에서 실종선고 났다 하더라도 걔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권리능력자니까 아마존에서 뭐 법률행위 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볼까요? 거기 판례 나오죠. 첫 번째 판례. 본조 소정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 상속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재산 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요 판례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의 취소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갑은 실종 선고 갔죠? 그래서 아까 2005년 5월 0시에 사망 어떻게 했어요? 간주됐어요. 자, 근데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생환했어요. 살아 돌아오는 거죠? 살아 돌아왔어. 그럼 살았다는 증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다고 이 효과 번복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뭐라 간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살아 돌아왔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만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살아 돌아오는 경우. 둘째,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된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때 실종 선고가 나와서 이때 죽은 걸로 간주됐는데
나중에 브라질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8년에 죽었대요. 2008년에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럼 2005년에 죽은 게 아니라 몇 년에 죽은 거야? 2008년에 죽었죠? 그럼 2005년에 죽은 거고 2008년에 죽은 거고 틀릴 수가 있잖아. 상속이. 애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속 문제 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다른 식의 사망을 지면은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하고 다시 정해야 돼. 이걸 기준으로. 셋째, 최후 소식이 더 있는 경우. 즉 마지막으로 온 편지가 2000년 5월 1일 편지였죠. 이때 온 게 마지막 소식이었는데 잘 찾아보니까 2002년에 5월 1일에 편지 한 통 더 있어 이거. 그러면 기산점이 최후 소식이 언제야? 2000년이야? 2002년이야? 2002년이지. 그럼 이때부터 5년이니까 뭐야? 2007년이 돼야지 그러면. 그쵸? 근데 2005년이 돼버렸잖아 지금 날짜가. 그럼 2007년에 준 거 5년 틀리니까 또.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 최후 소식이 더 있는 경우 일단 실전은 어떻게 하고? 취소하고 다시 또 어떻게? 다시 해야지. 다시 이제 또 해야지. 2007년에 준 걸 만들어야지 한번. 살렸다 죽여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실정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취소. 마찬가지. 그냥 법원 직권하는 거 아니죠? 청구해야겠죠? 그럼 누구겠어? 본인. 일단 살아올 수 있으니까.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본인이 살아들었으니까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청구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다?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제. 자, 보자고요. 갑이 실정호 났죠? 실정상황 가니까 마누라 을은 이제 돌싱됐죠? 돌아왔으니까 A하고 재혼했어요. 그 다음에 실정호가 죽었죠? 상속 받았죠? 아들놈? 상속 받아서 그 땅 B한테 팔아먹고 넘겼었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이 살아왔다라는 거죠. 생활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저 땅은 누구 땅이야? 다시 갑의 땅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실정은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지. 왜 돌아와? 안 돌아와. 실정은 어떻게 하면 돼? 취소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 아니라 을 마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쵸? 근데 실정선고를 취소할 자. 실정선고 효과는 뭐라 하냐면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뭐만? 사법상의 법률 관계만 조는다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됐다도 무시하고 새 주소 만들고 새 삶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나 아무래도 돈 많이 벌었거든.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하고 새로 애 낳고 살겠다. 해도 상관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괘씸하잖아.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실정선고를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실정선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실정선고 취소할 때는 공직제고 이런 거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말. 실정선고를 반드시 취소해 주는데. 그럼 실정선고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실정선고 취소하죠? 취소하는 건 어떻게 돼요? 소급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그러면 을과 A가 결혼했죠? 이거 뭐야?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야? 얘 처음부터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게 돼버리니까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거 중혼이 돼버려요. 중혼. 아내가 두 번 결혼했다. 중혼이에요. 중혼은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누구 마누라야? 갑 마누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 팔려서 등기 넘어갔죠? 등기 넘어갔다가 누구 땅이야 저거? 갑 땅. 상속 자체를 받은 게 아니야. 무권리자니까 누구 땅이요? 갑 땅. 갑이 돌려주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 돼. 당연히.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얘나 조금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땅도 뺏기고 마누라 뺏고 난리 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원래 실정 선고 효력은 소급하지만 선의의 선의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의자한테. 근데 이 선의는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해야 한다는 게 통설이에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가 뭐냐면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해야 한다는 게 통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 얘나 전부 다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결혼은 뭐예요? 인정, 유효하고 얘는 뭐 재혼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찬가지 둘 다 선이라면 누가 소유자? B가 소유자. 근데 한 놈만 또 악이라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볼까요? 3번 실정 선고 취소 효과 원칙. 자, 주의하고 이거야. 자, 여기 뭐냐면 실정 선고 후 취소다. 이거 주의해야 돼. 언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요. 언제부터 언제? 선고. 꼭 시험에 실종기간 만료 후 이렇게 돼요. 실종기간 만료 후가 아니라 뭐예요? 실종 선고 후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실종기간은 2005년에 만료됐죠. 실종 선고 언제 났어? 2008년에 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2008년까지 2008년 실종 선고 나기 전까지는 재혼행위 못해요. 실종 선고를 나면 이때 주게 돼버리고 그래야 재혼을 하든지 상속이 문제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아 실종 선고 나기 전에 재혼할 거야? 그건 아니지. 일단 실종 선고 나면 그 죽은 건 그때지만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 뭐 재혼을 하든지 땅을 팔든지 이 뒤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언제까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까지. 선의로 하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보자고요. 75페이지 원칙. 74페이지 실종선고 취소의 실종선고 결정이 있으면 사망으로 간주된다.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망 간주 효과는 실효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의 실종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사망 간주 효과가 소멸한다. 실종선고 취소 요건, 실종 요건. 첫째, 실종자가 생존하든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든지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에 어느 시기에 생존하고 있는 사실 세 가지 중 하나가 증명돼야 한다. 그래서 살아오든지 다른 시기에 사망이 증명되든지 소식이 더 있든지 이때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누가 검사의 청구가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옆에 실종선고 취소 효과 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은 모두 소급적으로 뭐야 된다? 무효가 되고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나와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첫째 실종선고 후 뭐라고요? 취소죠. 주의하세요. 언제?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의는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한다라는 게 통속적인 견해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보세요. 둘 다 선이야. 그럼 누구 땅이야? 돌아왔죠? 근데 병과 비가 둘 다 선이에요. 그럼 누구 땅이야? B 땅이죠? 그럼 얘 땅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지금? 누가 이익을 봤어? 병. 상속권이 상속되지도 않았으면 할 거냐. 그럼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얘 법률상 원의 없이 이득 얻었잖아. 그렇잖아 지금. 얘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내 땅 팔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상속이냐고. 법률상 원의 없이 이득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곧 나오죠. 두 번째, 실종선고에 의한 재산 취득자의 반환 정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예.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했죠. 얘는 선의이면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는 의무를 지고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의 이자를 가사해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 이거 부당이득하고 똑같아요. 항상 부당이득도 선의이면 현존 이익, 악의이면 받은 거에다 이자 손해배상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그래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실종선고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일단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민원실장은 1년. 그래서 생사불명이 5년간 1년간 계속돼야 돼요. 실종선고는 반드시 청구해야죠. 누가 청구해? 이해관계인 검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호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이 있을 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6개월간의 공시최고를 거쳐가지고 실종선고를 하는데 그럼 실종선고가 나면 언제 죽은 거? 언제 죽었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 간주된다.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 그럼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종료되고 공법상 법률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종선고가 왔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살아 돌아온다든지 혹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된다든지 최후 소식이 더 있다든지 그러면 실종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는데
실적 선고 취소 효과는 소급해서 원래도 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시산방 유치원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비행기 추락하는 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법인 보자. 법인 101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법인을 공부하는데 법인을 일단 크게 분류하면 크게 있어요. 민사법인이 있고, 자,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고, 민사법인이 있고, 상사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데 일단 민사법인과 상사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회사란다 뭐라고 했어요? 법인이죠. 회사란 법인이에요. 그럼 회사를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어요? 돈 벌려고. 그렇죠? 회사 같은 건 뭐냐? 영리법인이라고 해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에요. 돈벌이를 목적하는 법인이. 그 다음에 돈벌이를 목적하지 않는 법인은 뭐냐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인데 전부 다 상법에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이것은 민법에 적용받아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에 적용받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학술, 기획, 다선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이 있고 뭐가 있냐? 재단법인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은 뭐예요?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든 법인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만든 법인은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KBO, 사단법인 학원총연합회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마디에서.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뭐예요? 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 호화마트홀, 재단법인 K스포츠, 미르재단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전부 다 재단법인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설립행위는 뭐라고 해요? 합동행위라고 하죠. 이건 합동행위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그렇지. 내가 뭐만 하면 돼. 돈만 내면 돼. 돈만 출하면 될 거 아니야. 누구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질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을 나눌 때 그런 게 있어요. 영리법인, 자, 비영리법인도 돈벌이 사업은 해요, 안 해요? 하긴 해요. 예컨대 생각해보죠. 학교법인 예를 들어보죠. 학교법인.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원래. 비영리법인이죠. 근데 학교법인도 우유 사업하잖아. 연세우유, 건국우유 나오잖아, 많이 말해서. 그쵸? 그럼 영리법인 되는 거냐? 하는 문제 발생한다. 자, 그럼 학교법인도 영리사업을 하는데, 그럼 영리법인 되는 거냐? 하는 문제 발생하는데, 영리법인의 핵심은 뭐냐면, 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 구성원한테 분배를 해야 돼요. 영리를, 돈 벌어서 어떻게 한다? 구성원한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리법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자,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럼 회사가 1년 결산해서 돈 많이 벌었죠? 그럼 누구한테? 주주한테 뭘 해야 돼?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가만 관심이 있지 배당은 별로 관심 없는데 원래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배당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 사실은. 근데 학교법인은 돈 벌어가지고 배당해? 그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잠깐 추구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일단 보자고요. 101페이지에 오면 법인의 종류에서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건 공법인, 공법적. 그래서 예컨대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있잖아.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공법인. 그 외 회사든 이런 건 전부 다 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고 뭐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상법상 회사가 대표적이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사원의 이익을 위한다. 따라서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다. 자, 당연한 얘기예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자,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영리법인의 몫이 뭐라고 했어? 구성원한테 이익을 분배한다 했잖아. 근데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있어, 없어? 없어. 분배할 사람이 없는데 뭐. 따라서 재단법인은 다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다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보시면 되죠. 이어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회,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말하고 영리법인은 상법에 절맞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절맞는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만든 법인은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그 다음에 돈으로 만든 법인은 재단법인이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인력 없는 사단과 재단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법인이 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원래 좀 나올 텐데. 근데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어요. 즉 정관도 있고 구성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자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법인과 똑같아. 구성원도 있고 정관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되려면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 되는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걔는 법인이 아니죠. 근데 법인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걔는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혹은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라고 법인격 없는 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권리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고는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중이나 교회예요. 종중이나 교회가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 종중 무슨 김씨 무슨 파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 그게 종중이고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종중이나 교회는 구성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회칙도 있잖아. 대표자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등기가 안 돼 있거든. 법인 등기부에. 그래서 이걸 권리능력 사례라고 하는데. 근데 종중이나 교회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종중 땅 있잖아, 종중 땅. 교회도 재산 많은 교회 많잖아. 그리고 TV 보니까 뭐 서초구 밑에 있는 교회도 되게 크던데. 아무튼. 재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종중이나 교회의 재산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삼성전자는 뭐예요? 법인이죠? 그럼 삼성전자 명의의 땅은 누구 거야? 주주 거야? 한번할 거야? 삼성전자 거지. 걔 권리 능력자잖아. 내 명의의 땅은 누구 거야? 내 거. 삼성전자 명의의 땅은? 삼성전자 거. 주주 거 아니야. 이건희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권리력이 있으니까. 알겠죠? 당연한 얘기지. 근데 무슨 김씨 무슨 파? 종중이죠? 종중 땅이 있어. 그 땅은 종중 거야 아니야? 법적으로 종중 거야 아니야? 종중은 권리 능력자야 아니야? 아니지. 개나 고양이가 물건 못 갖듯이 종중이 갈 수는 없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종중 땅은 종중 게 아니에요. 종중은 권리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대신 종중에 누가 있어? 구성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권리 능력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종중이나 교회 땅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구성원의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 형태예요. 우리가 민법상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흔히 하는 뭐가 있냐면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냐면 뭐예요? 총유예요. 총유라는 공동소유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종중 땅이나 교회 땅은 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종중 구성원, 교회 구성원의 뭐예요? 총유라는 공동 소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요. 교회 거, 종중 거 아니야. 그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는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별 규정이 없어요. 솔직히. 규정이 없고 얘들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얘도 법인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법인에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해요? 유추 적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거죠. 일단 얘들은 권리능력 있어 없어? 종중이나 교회는 권리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리능력은 없지 당연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게 등기능력이에요. 자, 그럼 종중 땅, 교회 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근데 그거 종중 거야 아니야? 아니고 종중 구성원의 공동소유잖아 원래. 그러면 등기할 때게 김누구의 뭐예요? 총유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쓰다 보니까 한번 가셨어. 나이 드셔가지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 2만 명인데 종원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종주 이런 권리업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능력은 인정해줘요. 즉 다시 말해서 종중이나 교회 명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무슨 종중 명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 명의로 등기된 땅이 있죠? 그 땅은 누구 땅? 아니라니까. 교회 구성원의 총유라고 등기는 할 수 있지만 돼 있지만 교회 명의로 돼 있지만 그건 교회 구성원의 뭐예요? 총유인 거예요. 법적인 소유 형태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 권리력이 없지만 등기 능력은 인정입니다. 안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등기부 한마디로 해서. 두 번째 소송 능력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집 옆이 교회야. 근데 교회에서 내 땅을 침범했어. 그럼 나 어떻게 해? 소송 제기해야죠. 나 원고. 그럼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전부 다. 피고인데 누구야? 교회 구성원들이잖아. 그럼 나 원고 피고는 엄청 많잖아. 한마디로 해서. 복잡하죠? 그러니까 소송 능력도 인정해줘요. 교회 명의로 모두 할 수 있다. 소송도 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 내 명의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 내 명의로 소송이 안 해. 권리로 소송할 수 있지. 강아지 명의로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강아지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삼성전자가 원고가 돼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원고가 돼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삼성화가도 원고가 돼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강아지는 지가 원고가 돼서 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왜냐면 걔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종중이나 교회도 원래 권리자야 아니야. 아니니까 소송을 할 수가 없어 원래. 근데 소송법에서 특별히 인정했다는 거죠. 소송 능력은 인정한다. 이거 참말해서. 자, 그러면 권리능 사단의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 등기를 구비하지 않아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로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한다. 나와 있죠? 대표적인 예 옆에 보면 종중, 그 다음에 뭐 교회, 뭐 책청산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 아파트 입주자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권리력 없는 사단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 성립 요건의 법적 지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중요 사항이 규칙이나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 관계는 구성원 전에 보다 총유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의 법률 관계는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전제하는 것을 제어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한다? 유추 적용한다. 나와 있죠? 유추 적용한다. 권리 능력은 없지만 당사 능력하고 등기 능력은 인정된다.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신도가 10,000명이야. A 교회에 신자가 10,000명이 있어요. 재단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 교회에서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7,000명의 신자들이 튀어나가서 B라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3,000명은 남고. 그러면 기존 A 교회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재산은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시 A 교회에 10,000명의 신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재산도 많았는데
교리 문제 때문에 7,000명이 튀어나와가지고 B라는 교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에 A 교회는 3,000명 남았는데 A 교회의 그 막대한 재는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옛날에는 튀어나간 7,000명과 남아있는 3,000명의 총유라는 게 옛날 판례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판례를 바꿨죠.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자, 우리가 법조문이 있는데, 총유재산 어떻게 되냐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쓰고, 정관의 법에 있는데, 총유재산의 사용수익은 정관의 규정에 하고, 그 다음에 총유재산을 갖다가,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입해야죠. 가입하면 구성원이고, 나오면 구성원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법조문이 이제 그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103페이지에 3번 판례 보세요. 103번에 3번 판례.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에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 총유재단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 재단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기록됨이 뭐다? 원칙이다. 즉 얘들이 어떻게 돼요? 나갔죠? 나가는 순간 집단적으로 나가던 개인적으로 나가던 A 교회 구성원이 아니야. 이제 아니니까 A 교회 재산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튀어나가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이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올 만한 판례는 딱 이거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나가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의무 재단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법인의 설립이 나오는데, 자,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일단 규약을 만들어야죠. 법인의 규약을 뭐라고 그래요? 정관. 법인의 규약인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상법상 법인은 주직주의. 상법상 법인은 회사는 법의 규정에 따르기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따르기만 하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준칙주의라고 하는데 규칙만 지키면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민사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만든다. 그럼 누구의 허가? 장학사업이니까 교육부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장학사업인데 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장애인이면 보건복지부 관계되죠. 장학사업은 교육부 관계되죠.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관계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둘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허가를 둘 다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 법인이 성립하려면 등기. 설립 등기. 그치?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 때에는 제일 먼저 뭘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두 번째 뭐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마지막 뭐 한다? 설립 등기를 한다. 그러면서 법인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적어라.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뭐가 있냐? 1호, 첫째, 목적. 왜 만들었니? 둘째, 이름이 있어야죠?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가 있어야지. 주 사무소도 있지. 넷째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자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사의 임면. 법인이 말해요, 못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인데 말해요, 못해? 말 못하죠? 누군가 법인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야? 이사. 그래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자를 건가? 이걸 정관에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두 개가 더 있어요. 사단법인 또 뭐가 있어? 사단법인은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사람을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 일곱 번째,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 정했으면 그거. 이것이 필요적 기사항이에요.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여기까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이고 요 밑에 6번하고 7번 있죠. 6호, 7호는 사단법인에만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사단법인에서는. 그렇잖아.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것들은 뭐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필요하다, 적더니 맞아, 네 맘이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주의할 게 저거예요. 7호에 있는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사유, 요거는 사단법에서는 뭐예요? 필요적이지만 재단법에서는 임의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사단, 요 5가지만 공통이고 요 2개는 사단법만 있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제일 먼저 뭐 해라? 정관을 작성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요거 쭉 써줘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정관에 기재가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건 효력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관은 일종의 자치법규예요. 뭐라고요? 자치법규. 내부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내 자치적인 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돼. 제일 먼저 적용돼요. 자치법규라서 제일 먼저 적용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리 좀 보면 재단법인은 요 5가지죠. 재단법인.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뽑아보자. 그렇지, 돈. 재단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돈, 그렇죠. 또 목적.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재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뽑자면 목적하고 돈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이니까 될 수 있는데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설립자가 목적과 자산은 정하고 나머지들 좀 빼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원래 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되죠. 왜?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만드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설립자가 목적과 자산은 정하고 나머지 몇 개 빠졌다 하더라도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나머지를 정해서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냐, 별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정관을 작성하고 이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억해야 돼. 필요적 기재사항. 두 번째 뭐 해라? 주무관청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주무관청이 2개 이상이면 둘 다 받아야 된다. 근데 마지막 뭐 해라? 설립 등기해라. 딱 기억하면 돼요, 이거. 자, 그런 얘기들이 책에 나오는데 책에 있는 얘기들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